52번부터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봅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것은 프로젝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일반 금융과 기업 금융과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풀어보자 이 말이죠. 52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 자, 1번. 개발 신탁 금융의 자금은 위탁자가 관리한다. 자, 여기서 개발 신탁이라는 것은 개발을 목적으로 맡기는 것을 개발 신탁이라고 하고, 토지 신탁이라고도 하죠. 그러면은 이제 그 맡아서 관리하는 쪽을 신탁회사죠. 신탁회사가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금은 누가 관리하는 겁니까? 위탁자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신탁회사가 관리한다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틀린 지문이에요. 그 다음에 2번. 일반 기업대출의 자금은 차입자가 관리하고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의 자금은 위탁계좌에 의해 관리된다. 자, 여기서 기업대출이라는 것은 일반 기업이 갖고 있는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을 기업대출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러면 차입자가 관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프로젝트 금융은 위탁계좌 또는 에스크로우라고 이야기를 하죠. 별도의 계좌를 통해서 관리를 한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2번은 맞는 지문. 3번. 부동산 개발 신탁의 금융이 차입자는 신탁회사다. 예, 신탁회사가 이제 차입자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금은 누가 관리한다? 신탁회사가 관리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3번이 맞는 거죠. 4번. 기업대출의 차입자는 일반 금융이고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의 차입자는 특수범위이다. 예, 프로젝트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 회사를 별도로 만들어서 사업을 위해서 만든 서류상 회사입니다. 그걸 특수법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4번도 맞는 지문. 5번. 프로젝트 금융은 비소구 또는 제한적 소구 금융이다, 이게 맞는데, 여기서 소구라는 것은 프로젝트 금융은 프로젝트를 담보로 자금을 이제 융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돈을 빌려간 쪽에서 안 갚았을 때, 못 갚았을 때, 그러면 이제 뭐냐면은 빌려준 채권자 입장에서는 담보물을 처분을 해서 이제 빌려준 돈을 회수를 하는데, 그 회수한 금액이 빌려준 대출액보다 적을 때 그 부족분에 대해서 우리가 달라고 요청하는 거, 프로젝트의 그 뭐냐면 사업주한테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걸 소구라고 하는데, PF는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PF는 비소구다, 이렇게 하고, 우리 개론에서 비소구에 해당되는 게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비소구 그러면 신피 이렇게 외자고 그랬죠. 신은 뭡니까? 신탁금융. 예. 그 다음에 P는 PF. 이 두 가지는 비소구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은 문제를 풀 때 유용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비소구 그럼 뭐라고 한다? 신피. 예, 이렇게 기억하시고 52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우리는 프로젝트 금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체크 포인트를 통해서 프로젝트 금융에 관련된 이제 용어를 더 점검을 해봅니다. 자, 프로젝트 금융이라는 건 프로젝트를 담보로 자금을 융통한다고 그랬죠. 그럴 때 자금을 융통하는 자를 사업주라고 합니다. 대개는 시행사가 사업주가 돼요. 그리고 나서 PF 회사를 하나 만들죠. 예, 그리고 이게 은행으로부터 이렇게 대출을 받는 거예요. 이때에 이제 이 은행에서 빌려줄 때는 누가 빌려가느냐? 건설을 하는 자, 공급자가 돈을 빌려갑니다. 그래서 PF는 개발금융이라고 해요. 개발금융을 말하자면 공급자 입장에서 주택을 만드는 자 쪽에서 빌리는 걸 개발금융이라고 하고, 개발금융의 대표적인 게 PF라든가 기업금융이라든가 그 다음에 건축대부, 건설 기간 동안만 빌려주는 게 건축대부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개발금융이고, 개발금융의 이제 짝이 되는 단어가 소비금융이죠. 집을 사는 사람이 돈을 빌릴 때를 소비금융이라고 하고, 일반적인 우리가
이제 집을 아파트를 구입할 때 빌리는 것은 소비금융, 건설회사가 돈을 빌리는 것은 개발금융, PF는 개발금융이다. 자, 그런데 이때 PF로 돈을 빌릴 때 뭐냐면 담보가 PF 회사의 사업을 담보로 했다는 것이 핵심이죠. 말하자면 사업주 담보가 아니라는 것. 예, 그래서 사업주가 PF 회사를 만들어서 이 회사 이름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때문에, 그러면 부예금융 이런 말은 장부를 따로 쓴다 이런 뜻이에요. 장부 밖의 금융이다. 그러니까 사업주가 돈을 빌렸는데 사업주 이름으로 빌린 게 아니고 PF 회사 이름으로 빌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자기 사업주의 장부 밖에서 자금을 융통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사업주와 PF 회사는 장부를 따로 쓴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고, 여기서 장부는 대차대조표를 말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러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자기는 능력이 없지만은 PF의 사업이 좋다면은 돈을 많이 빌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서는 부예금융 효과로 대출 능력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은행의 입장에서는요, 빌려준 쪽의 입장에서는 사업주와 PF 회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야 PF로부터 자금을 부족분이 생길 때 사업주한테 달라고 하면은 담보 능력이 올라가는데 이게 단절이 되기 때문에 은행의 입장에서는 채무 수용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 자, 이 부분 체크를 합니다. 부예금융은 사업주 입장에서는 대출 능력이 올라가고 은행의 입장에서는 이제 채무 능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비소구라고 하자고 그랬죠. 말하자면 이제 은행에서 PF를 통해서 자금을 융통을 이제 빌려줬는데 이제 자금을 회수가 안 될 때 부족분을 달라고 하지 못한다 해서 비소구. 그 다음에 이제 이 돈의 흐름을 별도로 관리를 한다. 위탁계좌 또는 에스크로우라고 하자고 그랬죠. 예. 그 다음에 보통 이게 이제 개발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개발을 하려고 한다면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땅을 담보 신탁을 합니다. 그러면 담보 신탁을 했기 때문에 신탁을 했다는 증거로 수익증권을 주게 되는데 이걸 질권을 설정한다는 거, 저당권 설정이 아니라 질권을 설정한다는 거. 이유는 선분양과 관련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토지를 이제 담보 신탁하여 질권 설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비대칭 문제가 감소된다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은행의 입장에서 대출을 해줄 때 이 PF를 분석을 하면 되는 거죠. 말하자면 사업주에 관한 정보는 알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에 관련된 정보를 알 필요가 없다는 말을 정보의 비대칭 문제가 감소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해서 개발금융이고 그 다음에 부예금융, 비소구, 에스크로우, 담보신탁, 비대칭 문제 감소, 또 하나 본다면 위험이 분산된다 이런 것들이 PF에 관련된 용어로 정리를 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겁니다. 바로 이 문제를 다음 문제를 통해서 용어 정리를 해보도록 합니다. 자, 53번입니다. 자, PF인데 누구 입장이냐면 대출자 입장이에요. 말하자면 은행의 입장에서 이제 틀린 거 됐어요. 자, 1번 부예금융이죠. 부예금융이라는 건 장부를 따로 쓴다고 그랬죠. 그러면 장부를 따로 쓴다는 건 이제 사업주의 장부와 PF 회사의 장부가 다름으로 인해서 은행의 입장에서는 돈 받을 능력이 높아진다가 아니고 떨어진다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빌리는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높아진다 하자고 그랬죠. 그래서 1번이 틀린 거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갑니다. 2번 프로젝트 금융은 기업금융에 비해서, 여기서 기업금융이라는 것은 이제 기업이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걸 말하고, 그런데 프로젝트를 담보로 하면은 위험부담이 높죠. 그래서 수수료 등이 높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공할 경우 금융기관은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예, 맞는 질문. 그 다음에 3번 이해 당사자들은 개발 사업에 수반되는 각종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보증이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서로 위험을 분산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해서 위험이 감소될 수 있다. 그러면 맞는 지문.
4번 당의 개발 사업에 대한 사업성 검토에 집중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빌려준 쪽에서는요 사업만 하면 돼요. 사업주에 대한 정보는 알 필요가 없어요. 그 문제를 정보의 비대칭 문제가 감소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그 다음 5번 개발 사업주와 개발 사업의 현금 흐름을 분리시킬 수 있어서 사업주의 파산이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예, 단절되니까 한쪽이 망해도 서로 영향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되겠고 53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자, 54번입니다. 자, 틀린 거 됐네요. 1. 프로젝트의 채무 불이행이 높을수록 대출기간은 요구하는 금리가 높아진다. 맞죠? 이거는 모든 문제가 채무 불이행이 높다는 건 위험부담이 크니까 그러면 이제 금리를 높게 요구하죠? 맞는 겁니다. 2번. 자본 환원율. 그러니까 프로젝트에 투자를 해서 벌어들이는 수익률을 자본 환원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환원이라고 하는 목적은 이제 미래에 벌어들이기 때문에 환원율입니다. 그러면 그 투자한 돈의 기회비용, 다른 데 투자할 때 비용에다가 프로젝트 위험이 반영된다. 맞습니다. 예, 그런데 프로젝트 위험이 높기 때문에 자본 환원율을 높게 잡고 이제 투자를 한다. 이런 뜻이에요. 예. 3번 분양형 개발 사업의 핵심 재원은 이제 준공 이후에 발생하는 임대료, 관리비 등의 영업현금 흐름이다. 여기서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임대료를 통해서 투자한 돈을 회수했다는 것은 분양형이 아니고 임대형 이제 사업이죠. 그래서 이거는 분양형이 아니고 임대형이라고 하고 3번이 틀린 지문이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4번 프로젝트는 자본시장 내 다른 투자와 경쟁하므로 동일 위험 수준의 투자 수익률에 수렴하는 경향이 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투자한 돈이라는 건 서로 경쟁하는 거기 때문에, 돈이라는 것은 이제 금리가 낮은 데서 수익이 낮은 데서 수익이 높은 데로 흘러가는 것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수익률이 비슷해진다 이런 뜻이에요. 4번은 맞는 지문. 5번 자본 환원율이 상승하면 자산의 가격이 하락한다. 자, 여기서 환원율과 자산의 가격은요 반비례 관계입니다. 환원율은 수익률하고 똑같아요. 그러면은 앞으로 수익이 많으려면은 가격이 낮아야 되죠. 물건을 싸게 받아야 수익이 많죠. 물건의 가격이 비싸면 수익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환원율과 가격은 무슨 관계다? 반비례. 꼭 알아줍니다. 환원율이 좀 어려우면은 수익률하고 비슷하게 생각을 해봅니다. 가격과 수익률은 우리 반비례 하자고 그랬어요. 가격이 높으면 기대 수익률이 떨어진다. 가격이 낮으면 기대 수익률이 올라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투자자가 빌려준 쪽에서 만약에 수익을 높게 잡은다면은 그 자산을 낮게 이제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낮게 팔면은 경쟁자가 뭡니까? 이제 그 뭐가 됩니까? 낮게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낮게 그 사업을 투자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사업 진입이 어려워지죠. 하는 쪽에서는. 그래서 이게 신규 개발이 어려워진다. 어떤 사업을 시작하는데 입찰을 들어가는데 낮은 가격으로 입찰을 들어가서 사업을 시작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수익을 많이 잡으려면은 가격을 낮게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 입찰을 따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규 개발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지문 좀 어렵더라도, 그러나 여기서 하나 알 것은 환원율과 가격은 무슨 관계다? 반비례다. 이 개념은 꼭 체크를 하는 겁니다. 해서 54번의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55번입니다. 자, 옳은 것 그랬어요. 1번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유동하는 자산 유동화에 의한 법령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자, 유동화라는 건 현금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을 프로젝트로 빌려준 쪽에서, 대출해준 쪽에서 자금을 이제 말하자면 현금화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프로젝트로 빌려준 자산을 뭐라고 하는 거니? PF 프로젝트 A라고 하는 거죠. 그 이제 대출이죠. 대출을 가지고 이거는 B를 담보로 해서 S 형태로 유동화하는 경우가 있고, S는 증권이에요.
그 다음에 PFA, B, CP 형태로, CP라는 건 기업 어음입니다. 형태로 이제 빌려준 이제 유동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유동하는 두 개가 있습니다. ABS 형태로, 그 다음에 여기는 A가 되죠. ABCP 형태로 유동화를 한다. 그런데 ABS로 할 때는 자산유동화 법률에 의해서 적용을 받고, CP는 기업 어음이기 때문에 상법에 적용을 받아요. 그래서 1번처럼 유동화 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다 이 말이죠. 예, CP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번 유동화 자산의 양도 방식은 매매 또는 교환에 의한다. 예,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유동화 자산을 이렇게 이제 팔읍니다. 매각을 통해서 이제 현금을 이제 확보를 한다 이 말이죠. 예, 맞습니다. 3번 이 유동화 회사는요 상법상 주식회사로 한다 했는데, 아까 ABS로 할 때는요 유동화 법령에 의해서 유한회사로 한다 이렇게 정해졌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주식회사가 아니고, 아까 유동화 법령에 의해서는 무슨 회사로 한다? 유한회사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ABCP입니다. CP 형태로 할 때 등록위원회에 등록한 유동화 계획의 기재 내용대로 보유 자산을 반복적으로 유동한다. 이거는 CP는 기업 어음이기 때문에 이거는 상법에 의한 거고, 바로 유동화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들은 A, B, S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CP가 아니고 S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번도 틀린 지문. 그 다음에 5번 자산 보유자는 이제 팔았다 이 말이죠. 빌려준 쪽에서 팔았습니다. 그럼 유동화 자산에 대해서 이제 산 사람에게 반환 청구권을 보장해야 된다. 내가 이제 PF로 대출을 해주고 그걸 유동화하기 위해서 이제 팔았는데, 이걸 이제 그 사간 사람이 다시 반환 청구권을 행사를 하면은 그게 불안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환 청구권을 뭐냐면은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장해야 된다 그러면 틀렸다라는 거죠. 반환 청구권을 여기서는 뭐 한다? 반영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지지 않는다 해갖고 틀렸고, 55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55번은 조금 이제 어려운 문제 속에 들어갔어요. PF라는 건 프로젝트로 이제 대출을 해주고, 그걸 은행 쪽에서 대출해준 것을 이제 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에서 PF 기간이 장기일 때, 회수하는 대규모 사업일 때는 장기잖아요. 그럼 회수하는 과정에서 이제 투자자한테 이걸 PFABS 형태로, PFABCP 형태로 유동화를 하게 되는데, ABS는 자산유동화 법률에 의해서, CP는 기업어음으로 발행을 하게 되는데, CP는 상법에 의한다는 것도 체크를 하고, 이런 정도 이해를 하고 문제를 풀어갑니다.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